네, 반갑습니다. 박세준 쌤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치세 끝장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까지 이제 계획 1편부터 이제 4편까지는 이제 부가치세법을 이제 알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치세 이제 공부를 들어갑니다. 먼저 부가치세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기까지 계산 구조를 볼 거예요. 계산 구조 전체를 보고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이제 공부할지를 이제 큰 그림을 잡아놓고, 오늘은 이제 재화의 공급 중에서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이 사업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제 지엽적인 것들은 제가 다 빼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제가 다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끝장의 5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재화의 공급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재화의 공급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좀 복습하고 좀 볼 것들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했죠? 그쵸, 사업자 중에서는 당연히 개인이랑 법인이 있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공부를 했죠,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라고 했고, 여기서 면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랑 간이과세 사업자로 나뉘는데, 오늘은 일반 과세 사업자를 공부를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제 간이과세 이제 마지막에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들 외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제 공급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계산 구조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마지막에 납부세까지 나오는지. 공급가액은 뭐죠? 다음 단계에 넘기는 값이죠. 근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값이죠.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것이 이제 매출세액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입가액 사원값에서 10%를 곱한 것이 매입세액입니다. 물론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뺀 것이 납부세액인데, 이렇게 부가세를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각각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공급가액에서 이제 일반 공급가액이랑 이제 영세율,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랑 대손세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가액에서는 이제 복잡하죠.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거기서 이제 기타 공제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기타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이랑 의제 매입세액, 과세전용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대손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거에다가 이제 빼죠. 불공제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구조가 돼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래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번에 봤던 면세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샀는데 과세랑 면세 합쳐져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면세를 빼는 겁니다. 그죠? 대선 처분받은 세액을 뺀 그 값을 이제 공급가액 곱하기 10% 매출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이제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부가세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다 배울 거를 지금 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납부세액에서 나온 거에서 이제 공제세액을 빼줍니다. 공제세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랑,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1년에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점이나 이제 카드 이제 매출이 많은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이제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간. 그렇죠?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조기 환급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예정신고 때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줘야 되고요. 예정고지세액 저희 공부를 했죠. 복습해보면 2019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정이 됐죠. 예정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이면은 나왔죠. 그래서 그 예정고지세를 냈다, 그럼 당연히 빼야 되고, 가산세가 있다면 부가세 가산세도 제일 복잡해요. 가산세는 간단하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차감 납부세, 이게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토탈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잡았고, 오늘은 이 공급가액 중에서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 중에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 재화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재화는요, 공급하는 것이 이 실질적 공급, 그리고 공급 의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있습니다. 실질적 공급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번 파는 거예요. 파는 거를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공급 의제라고 있는데 공급 의제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 의제는 공급이 아닌데
의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럼 되게 뭔가 생소한 개념이 나오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공급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재화라는 것은 다 포함입니다. 거의 물건 권리를 다 포함을 하는데 모든 유체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 열, 전기 등 자연력. 그래서 가스나 도시가스나 이제 전기 거기에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수도세는 면세입니다. 그건 이제 면세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수도세 면세지만 기초생활 필수를 위해서 수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스랑 전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60년대 70년대 세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스, 열, 전기 등 자연력 이런 것도 다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 광화금, 특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 뭐 영어권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에는 수표나 어음, 상품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제하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비교해야 될 것들이 비슷해 보이는데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 화물상한증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물건이 같이 오고 가는 겁니다. 창고증권을 줬다. 그 물건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인도 양도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이나 화물상할증 같은 것들은 거래를 완결하는 수단이 아니죠. 물건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그리고 봐야 될 것들이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포함 대상이 온라인 게임머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제외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이제 게임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권리의 양도랑 이제 대여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를 했어요. 권리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권리를 대여 빌려준 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어차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부가가치세를 곱하기 때문에 무슨 차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재화의 공급이랑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공급 시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재화의 공급은 공급 시기가 이런데 용역의 공급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단골 출제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나 권리를 대여했다. 그것은 용역의 공급을 봅니다. 자, 그럼 계약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매매계약이랑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매매계약은요. 현금, 외상, 할부, 위탁 다 포함이 되죠. 매매, 사고 판 거는 무조건 다 계약생의 인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계약을 좀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 주요 자재를 부담해요. 일부를 부담하든 또 전부를 부담하든 그렇게 되면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아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합니다. 그럼 그건 재화의 공급을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는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않든 무조건 용역의 공급을 봅니다. 그래서 재화랑 용역의 공급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공계약도 계약상 인도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환계약은 말 그대로 교환입니다. 각각의 사업자들끼리 상품을 하든 어쨌든 재화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징수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에 이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9호선이나 아니면 경춘고속도로 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다 민자죠. 개인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국가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걸 국가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와 관련된 사용수익권을 얻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인적인 이 사업자가 나라의 건물이나 어쨌든 고속도로 또는 지하철 그런 거를 기부를 한 거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교환입니다. 건물을 주고 또는 고속도로를 주고 사용수익권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교환의 계약에 해당이 돼서 계약상 인도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개인 기업 법인 전환할 때 현물 출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어쨌든 그것 말고도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죠. 법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세울게요. 세운다면 건물 출자를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낼 수도 있죠. 그런데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부동산의 동산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겁니다. 그쵸? 그럼 건물 출자예요. 대신에 주식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현물 출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주식의 공급, 즉 법인이 사업자한테 준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보면 복습하면 아까 봤죠. 주식 여기 있죠. 그렇게 거래를 완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아닙니다. 밑에 건물 출자만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상 봤고요. 법률상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랑 수용이에요. 경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용은 이제 뭐 나라에서 이제 강제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법률상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경매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 볼게요. 법적 경매, 예를 들어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상까지 받고 실질적 공급을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1번 담보 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도가 있습니다. 그 조세 물납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오늘은 기타까지는 사실 보기엔 또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담보 제공이랑 사업 양도만 보겠습니다. 조세 물납은 이제 조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특히 예를 들어서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래서 조세를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현금을 낼 돈이 없으면 그것들은 어차피 국가에 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를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실질 공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1번, 2번 담보 제공이나 사업 양도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제공이 뭐냐면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담보 잡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채무죠. 그럼 이 사람 채무자고 반대편은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냥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요.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이걸 가지세요라는 것이 담보죠. 그래서 뭐 엄청 비싼 다이아 반지든 어쨌든 담보물을 줄 겁니다. 그쵸? 이거예요. 담보물을 주는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가 없죠. 왜요? 채무를 갚으면 다시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어요. 채무자가. 그쵸? 그럼 담보물은 누구 거가 되죠? 채권자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재화의 공급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권이나 저당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이 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제공, 첫 번째 했을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업 양도입니다. 사업 양도는 즉 사업 포괄 양도예요. 사업 포괄 양도는 되게 실무적으로 엄청 자주 발생하는 거니까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요거 때문에 일 처리 잘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막 튀어나오고 복잡한 실무 이슈들이 터집니다. 자, 사업 양도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건물도 있을 것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겠죠. 근데 재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근로자들도 고용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영업권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근데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근데 양도자가요, 양수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런 각각 하나하나를 파는 거 전체, 그냥 사업 전체를 다 몽땅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양수자는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 사업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 포괄 양도라는 것인데,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사업 포괄 양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에 재화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돼요. 근데 재화 이런 것도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이든 재화든 그런 각각의 과세해야 될 대상들을 각각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거를 사업이라는 것을 하나로 보고 그것이 사업 포괄 양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 양도를 실질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19년 7월 1일에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사업 전체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토탈 보니까 10억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1억이죠. 건물이 뭐 5천만 원이다. 부가가치세가. 그럼 나머지 재화가 3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해서 어쨌든 토탈 해봤더니 부가가치세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사업 포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럼 양수자는 양도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11억을 줘야 되죠.
그쵸? 공급가액 10억에다가 부가가치세 1억을 얹혀서 줘야 되죠. 1, 2, 3, 4편 개요편을 들으셨으면 이거 이해 가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양도자는 그 부가세 1억 받은 거를 언제 신고해요? 내년 2020년 1월 25일에 신고와 납부를 하죠. 그쵸? 그리고 양수자는요?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25일에 신고를 할 때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환급 1억을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급 1억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달 걸립니다. 1월 25일에 신고를 하면 2월 25일, 2월 말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7개월간의 1억이 지금 이 사람이 어차피 주고받는 것인데 7개월간의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깨죠. 그쵸? 현금 1억은 11억 중에서 1억이 부가세니까 7월 1일에 이 양도자한테 줬어요. 근데 환급 받는 건 언제라고요? 거의 7개월 후죠. 그렇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해서 이 사업 포괄 양도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사업 양도를 사업 포괄 양도죠. 전체가 이 또 요건이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은 넘기고 다음에 만약에 더 큰 깊게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괄 양도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나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업주를 위해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 공급을 보지 않는 거 1번, 2번, 3번까지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급 의제, 공급이 아닌데 의제로 봐서 공급을 본다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복잡한 개념이 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떠먹이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